배고프니 먹고 보자. 옛날 어느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주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총각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럭저럭 잘 살았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주인이나 머슴이나 한가한 날이 많았지요.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산에 눈이 쌓이면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는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았답니다. 산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겨우 꿩 한 마리밖에 못 잡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산을 다니니 머슴이나 주인이나 너무나 배가 고팠지요. 눈 쌓인 산 속에 먹을 것이 없으니 점점 더 배가 고파졌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주인이 더하였어요. 주인은 여지껏 배가 고픈 적이 없었거든요. 주인이 말했어요. 꿩을 불에 구워라. 그러자 머슴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불을 피웠죠.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는데 고기 익는 구수한 냄새가 나니 배가 점점 더 고파졌어요. 주인이 생각했어요. 저 자그만 꿩을 둘이 나누어 먹어서야 양이 차지도 않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머슴더러 먹지 말라고 나 혼자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좋은 수가 떠올랐죠. 저놈은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짓는 내기를 하면 되겠구나. 주인은 갑자기 기분이 좋은 척하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산에 와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시를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하냐? 머슴이 말했어요.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지요. 주인이 말했어요. 글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글을 그냥 지어서야 쓰겠느냐? 저 꿩고기를 걸고 내기를 하자꾸나. 누구든지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고 말이야. 눈칫밥에 이골이 난 머슴은 그 속셈을 바로 알았죠. 그렇지만 주인이 내기를 하자는데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그럼 어디 운을 떼어볼까? 옳지. 고자가 좋겠군.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고자가 제격이지.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짓는다고요? 그렇지. 어디 그럼 글을 지어볼까? 주인은 나무 등걸에 걸터앉고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글을 짓는다고 흥얼흥얼 하였어요. 속으로는 저런 무식쟁이하고 글 짓는 내기를 하는 판이니 꿩고기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꿩고기는 불 위에서 벌써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다 구워가고 있었죠. 주인은 느긋하게 앉아 글귀를 생각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런데 머슴이 말했어요.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주인이 글을 짓는다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머슴이 꿩고기를 떼어 먹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 말했어요.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슴이 고기를 씹으며 말했어요. 무슨 짓이라뇨?
누구든지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글을 먼저 지었으니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요? 뭐라고? 내가 언제 글을 지었단 말이냐? 주인 어른도 참, 제가 아까 글 외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이렇게 틀림없이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인은 그만 말문이 탁 막혔지요. 할 말이 없으니 입만 딱 벌리고 머슴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머슴은 남은 껌고기를 반으로 뚝 잘라 말했어요. 이걸 드십시오. 주인 어른은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배고픈 것이야. 글 지은 사람이나 못 지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욕심 많은 주인은 부끄러워 그 이후로는 머슴에게 잘해주고 머슴도 함께 잘 살게 되었답니다. 바위로 이잡기.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어요. 이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집채만한 바위도 한번 영차하면 번쩍 들어올리고 아름드리 큰 나무도 한번 영차하면 쑥쑥 뽑아냈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죠. 그 마을뿐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장사는 자기 힘을 믿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해 다니게 됐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장사는 마을을 떠나서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며 힘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이 장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곳마다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힘 꽤나 쓴다는 장사를 다 만나 힘 겨루기를 해봐도 모두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장사가 된 것이죠. 온 나라에서 알아주는 장사가 되니 장사는 힘자랑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고향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산 고갯마루에 있는 너럭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죠. 그렇게 쉬다 보니 갑자기 등이 따끔따끔 하였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저고리를 벗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글쎄 저고리 안에 조그만 이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장사가 말했어요. 네 이놈, 조선에서 으뜸가는 장사를 몰라보고 감히 나를 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는 죽지 않고 돌 부스러기 속에서 벌벌 떨며 기어나왔답니다.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하니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그 사이에 틈이 있어서 조그만 이가 맞아 죽을 리가 없었지요. 장사가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얘가 안 죽었단 말이야? 장사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바위덩이를 집어 들었죠. 그렇게 바위를 집어 들고는 이가 기어다니는 바위 위에다가 힘껏 내려쳤답니다. 바위덩어리가 부서져서 산산 조각이 났죠.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그렇게 바위 부스러기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아직도 이는 죽지 않고 바위 부스러기 홈에서 벌벌 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바위덩이는 돌멩이보다 더 크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런,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장사는 그만 약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이번에는 옆에 박혀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통째로 뽑아 올렸죠. 그렇게 큰 바위를 힘껏 들어 올려서는 그 바위 위에다가 던져 버렸답니다. 커다란 바위가 너럭바위 위에 꽂히더니 갈라지고 부서지니 천둥 같은 소리에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죠.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하면서 바위 부서진 곳을 드러내고 살펴보니 아직도 이는 정신없이 벌벌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장사는 너무나 화가 나다가 겁이 벌컥 났어요. 내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힘겨루기를 해서 진 일이 없었는데 요렇게 조그마한 일을 못 당하다니 이 이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어떤 농사꾼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오르다가 그 꼴을 보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뭘 하시오? 장사가 말했어요. 보면 모르시오. 이를 죽이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말했어요. 아니, 그 조그마한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썼단 말이오.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이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 큰 바위가 가루가 되도록 내리쳐도 죽지를 않습니다.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웃더니 말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려.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하고는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살짝 눌려 죽였답니다. 그래놓고는 웃으며 고개를 넘어 가버렸죠. 힘이 센 장사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다가 말했어요. 야,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못 죽인 것을 손톱 하나로 눌러 죽이다니. 저런 사람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마을로 내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자랑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험하게 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잘 살게 되었답니다. 백냥으로 살린 목숨.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장수 한 사람이 살았어요. 나무장수는 뗄나무를 지게에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나무장수가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는 겨울이 되면은 돈을 받으러 다녔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그때도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될 무렵이라 1년 동안 팔았던 나무찜에 외상값을 받으러 다녔지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만나는 사람 모두 외상값을 잘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나무장수는 모두 100냥을 받게 되었어요.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이 모두 100냥이었죠. 나무장수는 시인이 나서 돈 100냥을 전대에 차고는 집으로 씩씩하게 걸어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 중간에 있는 강가에서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늙은 할머니와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이렇게 셋이서 싸우고 있었지요. 왜 싸우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글쎄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내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겠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어요. 그러자 어린 도령이 말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나무장수가 듣다 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대기 알 바 아니요.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하였어요.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불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처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뚝 떨어져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저 아랫동네 부잣집에 돈 20냥을 구워서 쓰지 않았겠소. 그런데 그게 이자가 붙고 붙어서 벌써 100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 100냥 대신 내 저 어린 손주가 잡혀가서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내가 어찌 본단 말이오. 듣고 보니 정말 딱한 사정이 있었지요. 나무장수가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돈 100냥 때문에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까? 자, 여기 100냥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세요. 나무장수는 외상값으로 받은 돈 100냥을 모두 내놓았어요. 아니, 이걸 몽땅 우리 죽고 나면 당신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아니,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대수입니까?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해 동안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을 모두 주워버리고 빈손으로 나무장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니 부인이 말했어요. 나무값 받아왔어요. 그래서 나무장수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다 100냥을 주고 왔다 하니 나무장수의 부인이 말했어요. 아유, 잘했네요. 세상에 돈 100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렇게 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였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주었으니 먹고 살 것이 없었지요. 당장에 끼니 이을 일도 막막하였답니다. 아무리 애써서 나무를 팔아도 그 값은 다음에나 되어야 받을 판이니 나무장수가 국리 끝에 말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해먹고 삽시다. 그러자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죠. 그래서 그 나무장수 부부는 깊은 산속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어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산속에 밭을 만들어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하도 많이 와서 하늘도 하얗고 땅도 하얀데 산에서 어떤 노인이 앞에 가면서 자꾸만 넘어졌어요. 일어서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하였죠.
그 모습을 본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 할아버지를 업고 집에 왔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쑤어서 드렸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나무장수가 말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디 가실 수가 없으니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저희와 함께 지내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좋아했죠. 그래서 그 노인과 한동안 같이 살았답니다. 여름 내 농사 지어놓은 감자와 옥수수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먹고 같이 살았던 것이죠. 드디어 봄이 되어서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으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네.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자네도 우리 집에 함께 가세. 내가 신세를 갚겠네. 하도 권해서 나무장수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자네는 그저 내 발 디딘 곳만 따라서 디디고 오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 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니까 잠깐 동안에 백리 나갔답니다. 밥 한 끼 먹을 동안에 몇백 리나 간 것이었죠. 그렇게 몇백 리를 가다 보니 조그마한 동네가 나왔어요. 동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몇 채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기 저 큰 기와집으로 먼저 가 있게나. 나는 볼일 좀 보고 가겠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나무장수는 할 수 없이 그 기와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와집에 가니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지나가는 손님이신데 어서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죠. 밥을 한 상 잘 차려주는 걸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100냥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희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하면서 저를 넙죽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 몇 해 전에 강물에 빠져 죽으려던 바로 그 할머니와 아주머니였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희 보고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주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래서 나무장수 부부는 그 집으로 이사를 와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산삼을 지킨 이무기. 옛날에 김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김서방은 정말 가난해서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가서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김서방은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양식을 구할 도리가 없어서 나무라도 해다가 팔으려고 눈 쌓인 산에 가서 나무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깎아지른 듯한 벼랑위에까지 가게 됐어요. 벼랑위에서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험한 벼랑 밑에 파릇파릇한 풀 잎사귀 같은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그 파릇파릇한 풀이 모두 산삼이었답니다. 산삼이 얼마나 비싸냐면 산삼 몇 뿌리만 캐면 나무꾼이 10년 동안 나무를 해다 판 것보다 더 많을 터이니 이제 김서방은 부자가 될 일만 남았지요. 그런데 그 산삼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 밑에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려가 보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발 디딜 곳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한참 동안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지친 김서방은 그냥 벼랑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산삼을 캐러 벼랑 아래 가지도 못하니 답답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동네에 사는 박서방이 나무하러 산에 왔다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박서방이 말했어요. 김서방 아닌가?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나? 김서방이 말했어요. 저 벼랑 가운데 산삼이 많이 있는데 캐러 내려가질 못해 이러고 있다네. 박서방이 벼랑에 와서 아래를 쳐다보더니 좋은 수를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네. 내 칙이 있으니 그걸로 동아줄을 꼬아서 밧줄을 매달아 내려뜨리면 자네가 그걸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나? 정말 좋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김서방과 박서방은 칡으로 든든한 동아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동아줄 끝에 큰 바구니를 매달고 거기에 김서방이 올라탔답니다. 박서방이 끝에 동아줄을 잡고는 슬슬 내려뜨려 주었죠. 그래서 김서방은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삼을 모두 캐니 얼마나 많은지 바구니가 하나 가득 찰 만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박서방 보고 끌어올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산삼을 올려보낸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올려줄 동아줄이 안 내려왔어요. 글쎄 박서방이 산삼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줄을 내던지고는 도망을 가 버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서방은 꼼짝없이 벼랑 밑에 갇힌 것이었죠. 아래를 내려다 보아도 또다시 청길 벼랑이고 위를 쳐다보아도 깎아지른 벼랑이니 이를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하루 종일 벼랑 끝에 붙어 지냈죠. 그러고 나니 기운도 빠지고 허기가 져서 곧 쓰러질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엇이 스르릉 하고 기어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아주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벼랑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요. 얼마나 이무기가 큰지 꼬리는 벼랑 위에 있고 머리는 바로 김서방 앞에 있었지요. 김서방은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김서방은 눈을 질끈 감고 이무기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무기가 김서방을 잡아먹지 않고 김서방을 살살 쳤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 글쎄 이무기가 김서방 앞에 커다란 몸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김서방이 생각했어요. 나보고 저 등에 타라는 말인가?
그리고는 이무기 등에 넙죽 올라탔답니다. 그랬더니 이무기가 김서방을 등에 태우고는 스르르 벼랑을 기어 올라갔지요. 기어 올라가서는 벼랑 위에다 김서방을 내려놓더니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김서방은 이무기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산을 내려왔죠.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산삼을 가지고 도망친 박서방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 있었답니다. 산삼이 가득 담긴 바구니는 지게 얹혀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보니 박서방의 목에 커다란 이무기의 이빨 자국이 있었지요. 산삼을 훔쳐가지고 간 박서방을 산삼을 지키고 있던 이무기가 해친 것이었죠. 김서방은 산삼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샀죠. 그 후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가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이름은 길동이었죠. 길동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어린 길동이가 혼자서 살려니 너무나 힘이 들었죠. 남의 집 굳은 일을 거들어주고는 한 푼 두 푼 받아서 겨우 먹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길동이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10푼을 받았어요. 그 돈 10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자기만한 아이가 나타나더니 길동아, 길동아 하고 불렀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도깨비였어요. 도깨비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친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걸 알 수 있었죠.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시치미를 뚝 떼고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왜 부르는데?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10푼만 구워다오. 돈이라고는 초상집에서 일해주고 받은 달랑 10푼뿐인데 그 10푼을 모두 구워달라니 답답했지요. 그래도 안 구워주었다가는 도깨비가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동이는 10푼을 구워줬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이 돈 꼭 갚을 거지? 그렇게 약속을 하였답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 그리고는 연기같이 가버렸답니다. 길동이는 돈 10푼을 도깨비에게 구워주고 나니 밥 살 돈이 없어서 그날 밤은 쫄쫄 굶었죠. 배가 너무 고픈 길동이는 그 다음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겨우겨우 밥을 먹었죠. 그렇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밖에서 누가 불렀어요. 길동아, 길동아. 그리고는 손뼉을 딱딱 치니 바로 도깨비였죠. 길동이가 밖으로 나갔더니 어제 만난 도깨비가 돈 10푼을 들고 왔어요. 도깨비가 말했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10푼 하면서
돈 서푼을 주어서 길동이가 받았어요. 도깨비가 약속을 아주 잘 지켰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 밖에서 또 누가 불렀어요. 길동아, 길동아 하고는 손뼉을 딱딱 치는 것이 바로 그 도깨비였지요. 길동이가 밖에 나가 말했어요. 왜 그러는데? 도깨비가 말했어요.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는 또 돈 서푼을 주었어요.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다시 서푼을 갚으러 온 것이었죠. 길동이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어제 꾼 돈 갚았잖아. 그러니까 도깨비가 말했어요.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어?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돈을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 서푼을 놓고 갔답니다.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이번에는 돈 갚은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죠. 자기가 꾼 것은 안 잊어버리고 돈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그래도 길동이는 꽁돈이 서푼 생겼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누가 또 길동아 길동아 부르더니 손뼉을 딱딱 쳤답니다. 나가보니 또 도깨비가 와서 꾼돈 서푼을 갚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길동이가 받으니 그 다음에도 매일매일 도깨비는 돈 서푼을 갚으려고 매일매일 찾아왔답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길동아 길동아 부르고 서푼을 주고 갔지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그러면 도깨비는 돈을 거기다 놓고 갔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공돈이 서푼이 생기니 살기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을 갚으러 왔다가 머뭇머뭇하더니 말했어요. 길동아,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길동이가 생각했어요.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런 소원 좀 못 들어줄까? 그래, 들어와. 그래서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길동이하고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놀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어요.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 말했어요. 이 냄비는 너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내가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그러니까 새 냄비를 준다니 너무나 좋았죠. 길동이는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길동아 길동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답니다. 한 손에는 서푼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는 돈을 주고 거기에다가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새 냄비를 주었답니다. 길동이가 말했어요. 고맙다, 새 냄비.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가 밥을 지어서 잘 먹었지요. 잘 먹고
냄비를 싹싹 잘 씻어 두었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탕 열어보니 세상에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죠. 길동이는 너무 좋아 그 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하나 가득 들어있고 계속 밥이 들어있었답니다. 바로 도깨비의 요술 냄비였죠.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었죠.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도 도깨비가 와서는 돈도 주고 요술 냄비도 주었답니다. 길동아, 길동아 부르고 손뼉을 2번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었지요. 어제 꾼돈 서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 하고 돈도 주고 냄비도 주었죠.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정신없는 도깨비였죠. 이제 날마다 공돈 서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술 냄비까지도 날마다 하나씩 생겼죠. 그래서 길동이는 요술 냄비가 하도 많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도 모두 좋아했죠.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머뭇머뭇하더니 말했어요. 길동아,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그러니 길동이가 그러라고 말을 했지요. 그렇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아주 작아졌죠. 도깨비가 말했어요. 저 방망이는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내가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죠. 도깨비가 말했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서푼 받으라. 그렇게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 그리고 내가 큰 방망이를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었죠.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것은 잊어버리고 처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을 하니 정말 신기하였죠. 길동이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가지고 보니 방망이가 정말 크고 좋았죠. 그래서 그 방망이를 다듬이 돌에다가 뚝딱 뚝딱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글쎄 새 옷이 툭 하고 나왔답니다. 길동이가 말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그만 툭 하고 나왔답니다. 바로 도깨비 방망이였죠. 무엇이든지 다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요술 방망이였어요. 그러니 방망이를 두들겨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아주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녁날에도 도깨비가 와서 길동이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돈도 주고 냄비도 주고 요술 방망이도 주었죠. 도깨비가 말했어요. 길동아,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서푼. 그리고 야, 여기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어. 그러니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었죠. 길동이는 방망이가 하도 많아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 이렇게 하나씩 따로 두고는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큰 부자가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하루는 길동이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불렀어요. 길동아, 길동아. 그렇게 2번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죠. 그런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떠 있었어요. 도깨비가 공중에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길동이가 말했어요. 너 왜 거기서 울고 있어? 그러자 도깨비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야. 길동이가 말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도깨비가 말했어요. 살림을 너무 해프게 산 죄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하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그러니 길동이가 너무나 미안했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말했어요. 길동아,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몰라.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해. 하늘에서 별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줄게. 그렇게 하늘에 올라간 도깨비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길동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독을 도로 묻은 어머니.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단 2식구가 살았죠. 이 집은 원래 양반의 가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이렇게 가난한 오두막집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기는 하였어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엄하게 길렀어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극진히 하고 어느 때는 머리를 팔아서 아들이 배울 책을 사주기도 하였죠. 그렇게 힘들어도 어머니는 결코 아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답니다. 아들 또한 영특해서 어머니가 지성으로 자기 하나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글 공부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집안일을 보살피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으며 집안일은 걱정 말고 글이나 열심히 읽히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울퉁불퉁해진 부엌바닥을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괭이로 부엌바닥을 다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파보니까 부엌바닥에 독이 묻혀 있는데 그 독 속에는 말구분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은 부엌 거적을 닦고 말 구분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 모자가 한평생 호의호식 할 수 있겠구나. 아니야. 지금 부자가 되면 내 아들은 재산을 믿고 공부를 게을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100년 서생을 면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 쓰러진 가문을 누가 일으켜 세울 것이야. 부인은 은독의 뚜껑을 다시 덮고는 새흙을 파다가 부엌바닥을 돋구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가세가 펴지기 시작하였어요. 어머니는 그 오두막집을 팔고 이사를 하였죠. 어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은 승승장구 벼슬이 높아져 정승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궐에서 돌아온 아들이 큰 시름에 잠긴 것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알아도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좀 해다오. 아들 대감은 사실을 말해야 뾰족한 일은 없겠지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까봐 이야기를 하였죠. 사실은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급히 은 1000냥을 내놓으라 하였답니다. 그런데 나라에 그 많은 은이 없어 임금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옆에서 모시는 신하로서 배우기가 민망하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말미는 언제이냐? 앞으로 보름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귀에 대고 말하였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덥석 끌어안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님, 그 많은 보화를 두시고 왜 고생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말했어요. 다 내 아들을 위해서지요. 아들 대감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넓은 도량과 깊은 사랑에 감사했답니다. 다음 날 아들 대감은 옛날 살던 오막살이 집을 다시 사고 어머니와 함께 부엌바닥을 팠답니다. 아직도 부엌바닥에는 독이 그대로 묻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구분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란다. 그 후 나라에서는 이 말구분으로 중국에 대한 빚을 갚은 것은 물론이고 그 훌륭한 어머니에게 정경 부인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내렸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 후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꿈보다 해몽. 옛날에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살았답니다. 세 친구는 모두 같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두 아주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어느 해 드디어 세 친구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주막에서 만난 세 친구는 모두 얼굴빛이 어둡고 안 좋았지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보게,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거울이 땅에 떨어졌다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자 다른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아니, 자네도 꿈을 꾸었나? 나도 이상한 꿈을 간밤에 꾸었다네. 쑥으로 만든 인형을 문 위에 달아놓았는데 나도 잠에서 깨어 하루 종일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 사실 나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네. 내 꿈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꽃이 떨어지는 꿈이었다네. 나도 이 꿈이 이상하여 마음이 심란하였는데 우리 셋이 모두 꿈을 꾸다니 신기한 일이네.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안 되겠네. 우리 셋이 모두 꿈 해몽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좋다고 해서 세 친구는 용하다는 꿈 해몽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의 아들만이 있었답니다. 세 친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 그 아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꾼 꿈을 말해주고 해몽을 부탁하였지요. 그러자 그 아들이 점을 친 후에 말했어요. 세 가지 꿈이 다 상서롭지 않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꿈이로군요. 그러자 세 친구는 너무나 실망하여 그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바깥에서 꿈 해몽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꿈 해몽가가 말했어요. 세 분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세 친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꿈과 그의 아들이 해석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꿈 해몽가가 말했어요. 이런, 제 아들이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세 분의 꿈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모두 아주 좋은 꿈이랍니다. 쑥 인형은 사람이 우러르는 뜻이요. 거울이 떨어지니 소리가 날 것이지요. 꽃이 떨어지면 응당 열매가 있을 것이니 세 분은 모두 함께 이름을 날리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죠. 그러자 세 친구는 모두 환한 얼굴이 되어 꿈 해몽가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환하게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모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큰 정승이 되었답니다.